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모의고사 1회 상권 분석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점포가 특정 상권에 입지할 때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입지 의존형인지 또는 상권 의존형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권 의존형에 적합한 업종이나 업태는 무엇이냐. 상권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입지란 게 있죠. 입지. 상권은 트레이드 에어리어.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범위. 지리적인 범위. 자, 한 점포 또는 점포 집단이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그죠?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서 입지를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특정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부지. 특정 지점이에요. 얘는 범위로 나타나고 레인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얘는 특정 지점, 포인트로 나타난다. 포인트. 얘는 포인트로 나타나는 것이고 얘는 특정 레인지로 나타난다. 범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권은 지리적으로 해서 어때요? 좀 넓은 구역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양호한 거 이런 것도 중요하죠. 양호한 교통 이런 것도 중요하다. 거기에 비해서 입지는 특정 지점, 특정 지점이죠. 목이요. 목이 좋다. 목이 좋다. 사거리 보면 사거리 코너짜리 특정 지점이죠. 이런데 목이 좋다라고 한다. 이건 다른 말로 입지가 좋다라는 것이죠. 뭐 식품점이라든가 최종 소매점들,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의류점이라든가 수선 전문점이라든가 얘네들은 입지 자체가 중요하죠. 거기에 비해서 택배업은 어때요? 이거는 어떤 범위가 중요한 것이다. 범위.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쇼핑센터와 같은 대형 상업시설인 테넌트와 테넌트 관리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 테넌트란 게 있죠. 테넌트. 우리말로 하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차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때 테넌트 믹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넌트 믹스라는 단어가 있다. 테넌트 믹스 우리말로 하면 임차인 혼합이에요. 임차인을 잘 혼합하면, 안정적으로 잘 혼합하면 매출액이, 이 건물 전체, 쇼핑몰 전체의 매출액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쇼핑몰 전체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다. 테넌트는 상업시설에 일정한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업시설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얘기한다. 이게 바로 임차인, 테넌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 테넌트 믹스, 임차인 혼합입니다. 상업시설의 머천다이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설 내 테넌트 간 끊임없이 경쟁을 유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여기 종류의 영업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때 얘네들끼리 경쟁하면 안 돼요. 얘네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혼합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치열한 경쟁은 안 좋다.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비슷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한 애들이 아닐 수 있도록 혼합을 잘해야 된다.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경쟁이 너무 유발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경쟁을 유발하도록 하면 안 된다.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임차인 혼합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앵커 테넌트라는 단어가 또 이게 용어의 정의로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이거는 용어의 정의 한번 체크. 자, 문제 3번 넘어갑니다. 자, 상권에 대한 내용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거. 자, 열거된 것은 뭐냐? 상권, 트레이드 에어리어죠. 어떤 범위입니다. 우리 보면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있잖아요. 고객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객의 어떤 흡입력 내지는 고객의 매출액, 요걸 기준으로 해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3차 상권을 다른 말로는 한계 상권이라고 하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최대 도달 거리를 얘기한다. 기억본에 보면 한 점포가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지리적인 범위, 그죠? 지역의 범위를 갖다가 우리는 상권이라고 하는데 지역의 한계 범위만을 지정한다.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다. 1번은 틀렸죠. 기억본이 틀렸으니까 기억본 들어간 놈들은 다 틀린 거예요.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도 틀렸다. 두 번째 보면 지역상권, 지구상권, 개별 점포 상권 등 계층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상권을 분석하고 지구상권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개별 점포 상권을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거. 자, 이거는 오케이. 디귿번 상권은 단순한 원형 형태로만 구분하는 것이고 원형 형태로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자 어떻게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상권은 이상하게 생겼죠. 이렇게 다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다른 말로는 아메바형이라고 합니다. 아메바형. 아메바형. 어떤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메바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가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디귿번이 들어가 있는 놈들은 다 틀린 거예요. 디귿번. 그죠? 정답은 뭐예요? 5번이 되겠죠. 5번.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음번에 봐도 미음번에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1차, 2차 한계 상권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면 한 점포뿐만 아니라 점포 집단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리적인 범위, 그죠? 지역적인 범위를 의미한다. 상권의 아주 훌륭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4번. 상권 분석에서 사용되는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회귀 모형, 회귀 분석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회귀 모형을 통해서 점포의 특성, 상권 내 경쟁 수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점포 성과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측정할 수 있겠다. 회귀 모형은 단순 회귀 모형도 있어요. A 플러스 BX. 얘를 우리 독립 변수라고 하고 얘를 종속 변수라고 그러죠. 종속 변수. 자, 둘 간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적합도를 측정하는 모형이다라는 거.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갖다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들도 있다. A 플러스 B1, X1, B2, X2, B3, X3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회귀 모형을 통해서 점포 특성, 그 다음에 상권 내 경쟁 수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점포 성과, 이 Y는 어떤 성과예요, 성과. 이 점포의 성과, 매출액 같은 거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포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경쟁 수준이라든가, 그쵸?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X1, X2, X3 얘네들 셋 다 뭡니까?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 자, Y,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인데 얘네들 간의 관계는 어때요? 얘네들 간의 관계는 비슷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얘네들 간에 비슷하면 어때요? 다중공선성이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때요? 신뢰도가 무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X1, X2, X3는 어때요? 상관관계가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3번에 나와 있어요. 회귀 모형의 설명 변수들은 서로 상호 연관성, 즉 상관관계가 높을 때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독립변수들이에요. 독립변수들. 이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생겨요. 비슷하면.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에는 어때요?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적합도를 추정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 모형이다. 4번, 5번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5번. 자, 소비자의 위치 정보를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CST 맵. 얘네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뭐 매우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CST 맵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유추법에서 나온 유추법. 윌리엄 애플바움이죠? 사과를 좋아하는 애플바움, 그죠? 애플바움이 만든 것이다. 유추법. 우리말로 하면 유추법이고, 영어로 하면 아날로그 메소드다. 아날로그 메소드. 자, 여기서 아날로그란 뜻은 유사한이에요, 유사한. 우리 신규 점포, 우리 점포랑 어떤 상권의 분위기라든가 상권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사한 다른 상권을 통해서 우리 신규 상권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날로그 메소드. 유사한이에요, 유사한 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 예상 매출액이죠.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정량적인 것이죠.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유추법이고 유추법을 활용하는 모형이 바로 CST 맵이에요. 맵. 지도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CS 뭡니까? 커스터머. 그 다음에 S는 스팟이죠. 스팟팅. 점으로 찍는다라는 얘기죠. T는 테크닉 이렇게. 자, 커스터머를 갖다가 지도상에서 찍는 거예요. 우리 점포가 여기 있으면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많이 오는지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거죠. 점으로 찍는 거. 봤더니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다. 아, 여기까지가 우리의 상권의 범위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자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권을 얼만큼 확장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촉진 전략을 어떻게 필지 이런 것들 우리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상권의 규모를 파악해서 1차, 2차, 한계 상권 결정할 수 있겠죠? 1차, 2차, 한계 상권. 여기까지 고객들이 나와 있다면 여기까지 우리 상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상권 규모를 파악하여 광고, 그 다음에 촉진 전략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상권 간의 중복 상태를 파악하여 점포들 간의 경쟁의 정도 측정할 수도 있겠죠. 자, 경쟁자가 어디 위치하는지 경쟁의 정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2차 자료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직접 조사해야 돼요. 1차 자료가 중요한 거일 때는. 물론 2차 자료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직접 1차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 고객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점객 조사법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점도조사법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할 수가 있겠다. 직접 조사는 1차 자료가 중요하겠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이 문제도 많이 나왔죠? 문제 6번입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죠. 자, C 지점의 구매력이 A 도시와 B 도시에 흡임되는 비율을 구해라. 우리 이런 거잖아요. A 도시, 대도시죠? A 도시. B 도시가 있습니다. B 도시도 대도시예요. 쬐끄만한 여기 C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C 도시. C 도시는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업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이용하려면 일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기 C 지역이 몇 명이 살고 있냐면 안 나왔나요? 아, 여기 그냥 구매력만 구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A 도시가 뭐냐면 25만 명이요. B 도시는 1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100만 명. 뭐 거리가 주어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우리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될 지문입니다. 자, 보시면 C 지점부터 A 도시까지 AC, 그죠? AC. 요 거리가 얼마? 4km. C 지점으로부터 B 도시까지 16km. 요 그림을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RA분의 RB는 그 B 도시에 흡임되는 비율을 구하라고 그랬죠. B 도시. B 도시죠, 여기. 여기에 흡임되는 비율을 구하면 된다. RA분의 RB는 PA분의 PB. 그 다음에 DB. DA, 거리죠. D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PA분의 PB, 25만 명분의 100만 명, 그렇죠? 곱하기 DB, B까지 거리는 얼마? 16km. A까지 거리는 4km.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나눠지죠? 나눠지면 1, 4, 그렇죠? 4,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4, 4, 16이죠? 16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되니까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RA분의 RB는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RA는 4덩어리고 B는 한 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얘가 4배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 도시와 B 도시에 흡임되는 비율을 구하면, 그렇죠? 이거네. A 도시와 B 도시에 흡임되는 비율. A 도시와 B 도시에 흡임되는 비율은 4대 1이라는 거예요. 4대 1. 4대 1.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4대 1. 계산 문제인데 뭐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이때 인구수, 여기 A잖아요. A 지역에, 여기는 A 지역의 인구수잖아요. 얘네들은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A. 그 다음에 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수. 그렇죠? AB가 바뀌어 있단 말이죠. 요것만 알아두시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문제 7번.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상권 중심지의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커야 상업시설이 입점할 수 있다. 여러 번 풀었던 문제들이죠, 이거. 최대 도달거리가 반드시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커야 돼요. 여기 중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지가. 중심지로부터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최대 도달거리. 그 다음에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윤이 발생하는 것,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고 합니다. 이때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대 도달거리가 반드시 커야 되죠?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커야 된다. 1번은 맞는 지문. 2번 소비자는 유사 점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하고자 가정한다. 세 번째, 어떤 중심지들 사이에서는 계층적인 위계성이 존재합니다. 중심지 이론에서도 그래요.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그다음에 저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의 기능은 얘가 다 가지고 있고요. 중차 중심지의 기능은 얘가, 고차 중심지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층성의 원리가 있다. 4번 보면 인접하는 두 도시의 상권의 규모는 그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뭐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죠. 이거 중심지 이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접하는 두 도시의 상권의 규모는 그 도시의 인구수에 비례하고,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RA분의 RB는 인구수 PA, people A, people B, 그죠? 그 다음에 거리 DB, DA의 제곱이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수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 5번 지문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상업 중심지로부터 상업 서비스 기능을 제공받는 배후 상권의 이상적인 모형은 정육각형이다. 중심지가 하나인 경우에는 원형, 중심지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정육각형,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다. 문제 8번. 상권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1번, 중심지 이론은 한 지역 내의 상권 거주자의 입지, 그 다음에 수적인 분포, 도시 간의 거리 관계와 같은 공간 구조를 중심지 개념에 의해서 설명한 이론이다. 이거 상당히 좋죠? 맞는 이론입니다. 정답 오케이. 1번. 2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도시들 간의 경계를 결정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뭐예요? 도시들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모형이에요. 이거 맞아요. 보다는 이거 틀렸죠. 개별적인 점포, 개별 점포 상권의 경계를 결정하는 뭡니까? 개별 점포 상권이 나오면 바로 허프예요. 허프다. 그 다음에 컨버스 제2법칙은 경쟁도시인 A, B에 대해서 어느 도시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러 갈 것인가에 대한 상권의 분기점 모형 뭐야? 2법칙이 아니라 1법칙이죠. 1법칙.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CST 기법은 CST 맵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추법. A지역과 B지역보다 작은 C지역의 소비자가 A, B 지역 중에서 어느 도시에서 구매할 것인지 측정하는 이론이다. 이거 뭡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 아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허프의 중력 모델. 허프의 중력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허프의 확률 모형이죠. 모형으로 본다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 모형. 근데 이 허프의 확률 모형 또한 중력 모델이에요. 중력 모델 내지는 뭐야? 인력이죠. 인력.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자 허프 모형을 보면 개별 점포 상권이요. 개별 점포 상권에 A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B 점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C 점포가 있습니다. C 점포가 있으면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잠재 수요가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중에서 A가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끌어들이고, B가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끌어들이는지, C 점포는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구하는 게 바로 허프의 확률 모형이죠. 다른 말로 허프의 중력 모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여기 틀린 거는 5번에 보면 허프의 중력 모델에서는 점포가 가진 경쟁의 매력도,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점포나 쇼핑센터까지 거리, 이거 좋죠? 거리와 매장 면적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서비스 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 MCI 모형에서나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적인 부분들은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 9번. 9번은 허프의 중력 모델. 여기도 허프의 확률 모형보다는 중력 모델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때 특정 지역 주민이 구매할 확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이 가장 큰 쇼핑센터를 차례대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뭐냐? 모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모수 1, 그 다음에 점포에 대한 크기의 모수 1, 그쵸? 1제곱만 하라는 얘기죠. 1제곱만 하라는 얘기. 우리 효용만 구하면 돼요. 효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쇼핑센터 규모 3000제곱미터죠? 나누기, 자, 모수는 다 2대요, 1. 1제곱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제곱. 자, 5의 1제곱, 이거 1제곱. 5, 6, 32니까 600이겠죠, 600. A의 효용은 600이에요. B는 1200. 나누기 6. 1제곱씩이죠. 200이 되겠죠, 200.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효용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효용도가 곧 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C 보면 600, 3. 600분의 3 하니까 얼마? 200이겠죠, 이것도. 자, D 보면 4900. 그 다음에 얼마? 7.
700이 되겠네. 700. 자, 2는 1500. 그 다음에 5 하면 300이 되겠죠. 300. 얼마입니까? 1000. 2000. 아니, 이게 1000이죠. 1000. 총 2000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놈이 어디예요? 얘가 제일 크잖아요. 여기를 고객들이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2000분의 700만큼. 이거 얼마예요? 35%에요, 35%. 여기가 찾을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D죠, 그러면 D. 매출액도 당연히 D가 제일 크겠죠. 찾는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거기서 소비하는 확률도, 금액도 제일 크다. D다, D.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은 기출 여러 번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GIS 관련돼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GIS를 이용한 상권 분석에서 각 점포에 대한 속성값 자료는 점포 명칭, 점포 유형, 하여튼 이걸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니은번, 디귿번이죠. 이때 면, 선, 점의 형상들을 구성하는 각 점의 XY 좌표값들은 통상적으로 경도와 위도 좌표를 갖다가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우수한 GIS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뭐뭇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좌표체계. 좌표체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다? 그쵸? 이건 바로 위상, 토폴리지다. 토폴리지. 위도와 경도, 토폴리지다. 우리말로는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그러니까 디귿번, 위상은 지도지능, 자, 지도지능입니다. 맵 인텔리전스, 요거의 일종이며, 이는 개별 지도 형상에 대해서 경도와 위도, 좌표 체계를 기반으로 다른 지도 형상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능이다. 요 부분이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됐던 지문입니다. 여러 번 똑같은 지문이 많이 나왔었죠. 정답은 위상입니다. 위상. 정답은 5번. 11번. 상업지 입지 선정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도로가의 구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뭐냐?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죠. 자, 이겁니다. 이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으면 정방향, 정사각형 이런 땅이 좋냐? 이게 100평인데 똑같아요. 평수는. 이게 좋냐?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게 이것도 100평입니다. 이게 좋냐? 아니면 가로로 이렇게 넓은 놈 이거 100평이에요. 이것도. 어떤 게 좋냐 이거죠? 자, 도로에 붙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다. 왜? 가시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정방형이 가로 장방형보다 유리하다? 아니에요. 정방형보다 얘가 좋죠. 1번이 틀렸다. 이제 12번. 주변에 인접한 점포가 없이 큰 길가에 위치한 자유입지라고 되어 있어. 프리스탠딩 사이트. 영어 표현 주었죠. 이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노면 독립입지요. 노면 독립입지. 독립입지라고 합니다. 자, 고립된 점포 입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영어 표현에 의하면 이게 노면 독립입지예요. 독립입지. 자, 멀리 혼자 떨어져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것은 뭐냐? 1번. 자, 대형 점포를 개설할 경우 관련 상품의 일괄 구매를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토지, 건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왜? 멀리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큰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곽에 있어야 돼요. 도심 중앙에서는 이런 땅들이 너무나 비싸고 그다음에 그런 땅들도 별로 없다라는 거. 가장 옳지 않은 거. 참, 3번에 보면 개점 초기에 소비자를 점포 내로 유인하기가 어려워요. 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광고 세일을 엄청 때려야 돼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정답 3번입니다. 3번. 자, 13번. 입지 개발 방법에 따라서 각 점포 특성을 고려한 소매점포 입지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쭉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쭉 읽어보세요. 자, 선매품은 서로 인접하면 좋겠죠. 선매품은 서로 인접하면 좋아요. 동반 유인의 원리입니다. 자, 동일 유사한 애들이 모일수록 상권의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거죠. 표적시장이 유사한 보안점포도 서로 인접하면 좋겠죠. 표적시장이 겹치는 편의점은 서로 상권이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산재성 점포다. 베터의 공간균배의 원리에 의하면 편의점은 산재성 점포입니다. 네 번째 보면 쇼핑몰의 핵점포, 앵커죠. 앵커 스토어라고 합니다. 핵점포 중 하나인 백화점은 쇼핑몰의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 쇼핑센터가 있어요. 쇼핑몰이죠. 매우 큰 겁니다. 이 몰 안에는 핵점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핵점포들은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근데 5번도 보면 근린 쇼핑센터 내 기생점포는 핵점포에 입지한 위치가 좋다라는 거죠. 핵점포에 뭐예요? 기생하는 애들이에요. 기생하는 애들. 붙어있는 게 좋겠죠. 자, 됐고요. 문제 14번. 소매 포화지수 IRS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는 되게 쉬웠습니다. 자, 공식의 분모에 포함되는 요소는 뭐냐 이거예요. IRS 소매 포화지수는 밑에는 뭐예요? 특정 업태죠. 특정 업태의 총 매장 면적이에요. 총 매장 면적. 매장 면적. 분모잖아요. 이거죠. 매장 면적. 위에는 잠재 수요죠. 그 다음에 IRS라는 놈은 현재 시점이다. 현재 시점. 현재 시점 상권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상권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언제? 현재 시점이다. 현재 시점. 미래 상황을 잘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상황을 나타내는 MEP를 반드시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했을 때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밑에는 특정 업태의 총 매장 면적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2번. 자, 15번. 입지적 특성에 따라서 쭉 나왔는데 15번은 뭐예요? 팩터의 공간 균비의 원리에 관한 문제죠. 매칭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집심성. 그렇죠. 맞죠? 화해점은 집심성이에요? 아니야. 이거 틀렸어요. 뭐예요? 국부적 집중성이다. 2번. 이거 2번이나 최근에 나왔습니다. 편의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산재성이다. 가구점들은 가구 전문점들 모여 있잖아요. 집재성이다. 동반 유인의 원리, 그렇죠? 누적적 흡입력, 커뮤니티브 어트랙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집재성 나오면 동반 유인의 원리 하잖아요. 동반 유인의 원리. 다른 말로 하면 누적적 흡입력이다. 누적적 흡입력. 자, 이거 일본 용어 때문에 이게 참 헷갈립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커뮬러티브. 어트랙션 이렇게 어트랙션. 동반유인의 원리라고 합니다. 정답 2번. 16번. 동선 문제인데 동선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죠. 나오면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 쭉 한번 다 읽어보세요. 부동선도 나오고 주동선도 나오고 자석도 나오고 막 들은단 말이에요. 자석이란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보면 복수의 자석 입지가 있는 경우 복수의 자석 입지, 복수의 어떤 거점들이 있다는 거죠. 부동선이에요? 아니요. 부동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동선 요거예요. 경제적 사정으로 많은 자금 필요한 주동선에 입지하기 어려운 후면부. 거기 우리는 부동선이라고 한다. 복수의 자석 입지가 있는 경우에 동선 뭐예요? 복수동선이다. 이거는 복수동선.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상권이나 점포 입지를 분석할 때는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심리와 동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반 원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건 가장 쉬운 문제고요. 자, 최단거리, 집합의 원칙, 안전중시, 보증실현 원칙. 정답 5번이에요. 5번.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이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요 앞전 시험에서 뭐죠? 보증실현 원칙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최단거리 이런 것들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의 정의를, 4가지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 모르면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5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밖에 없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계산 문제인데 매우 쉬운 계산 문제다. 용적률이다. 용적률. 자,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이 공식 자체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다.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이라 하면 층별로 이걸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그 다음에 지하층 있으면 지하층까지도 뭐 B1, B2. 지하층 있으면 다 합친 거. 다 합친 거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제외되는 면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애들이 제외되느냐? 우리가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하층은 반드시 제외가 됩니다. 지하층 제외.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은 제외가 돼요. 서비스 면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층부에 있어서 특히 뭐 1층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 공간이 있죠. 주차장 공간도 제외시켜줍니다. 또 윗부분 같은 데들은 보면 피난 공간이 있는 경우 있어요. 피난 공간. 이런 것들도 용적률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지하층, 지상의 주차장, 그 다음에 피난 공간 이런 것들은 제외시켜준다라는 거. 그것만 제외시키고 용적률을 구하면 된다. 문제 보면 대지 면적이 일단 100제곱미터예요.
바닥 면적이 70제곱미터인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1, 2, 3층. 근데 지하는 빼준다라고 했죠. 지상만 고려하면 돼요. 예, 지상 3층으로 짓고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면적도 빼지는 거죠. 그러니까 2층, 3층만 고려하시면 돼요. 2층에 70제곱미터, 3층에 70제곱미터. 그렇죠? 140제곱미터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1.4니까 140%죠. 140%.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쉬운 산수 문제다. 자, 19번. 대형 소매점의 출점 형태 중 점포 확보를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지속적인 영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지 여건이나 점포 구조 등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출점 조건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진 것은 뭐냐. 자, 보시면 출점의 형태를 묻고 있는 거죠. 출점의 형태. 출점의 형태를 묻고 있는데 내가 자가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인수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뭐 완전 임대차 할 것이냐. 자, 점포 확보를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래요. 지속적인 영업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입지 여건이나 점포 구조 등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갖다 인수하는 거죠. 인수하는 거. 기존에 내가 새로 땅을 사가지고 건물 올리면 어때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겠죠. 주변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 토지 가격도 올라가고 건물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건물 구조를 갖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점포의 구조 등이 이미 정해져 있대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내가 그쵸? 인수하는 것이죠. 1번 같은 경우는 아니겠죠. 부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 신축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건물 신축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점은 있겠죠. 뭐 어떤 장점이 있어요? 건물을 내가 마음대로 질 수 있으니까 구조를 마음대로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다. 구조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용이하다라는 거죠. 근데 부지를 임차하는 것, 땅을 빌리고 여기다 건물을 올리는 거죠. 나중에 땅 주인이랑 건물 주인이 다르잖아요. 땅 주인이 나가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상권 문제가 또 복잡해집니다. 자, 이번에 보면 이미 출점되어 있는 기존 점포를 임수한다. 이 정답은 이거죠. 3번에 보면 토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비용 엄청 드는 거죠, 이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2번에 보면 다시 이미 출점되어 있는 기존 점포를 인수했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어요. 기출문제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20번 문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문제도 한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었죠. 자, 이제 상가 보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이에요. 빌리는 사람. 세입자죠. 빌리는 사람. 여기는 빌려주는 사람이죠. 빌려주는 자. 얘는 갑이고 얘는 을이에요. 을. 둘이 이제 계약을 하는데 얘는 약자잖아요. 약자인데 이 사람이 탁 계약이 끝나자마자 나가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인테리어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법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약을 우리 갱신하고 싶어요. 그동안 여기 권리금도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그쵸 갱신해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 7, 8가지 있죠. 그게 바로 얘네들이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에 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때 어때요? 이 2기가 아니라 3기야. 3기. 3번. 자, 우리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3번 이상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다. 계약 갱신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2기가 아니라 3기예요. 3기. 정답은 1번이고 법 문제에서는 이것처럼 어떤 숫자가 나온 경우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2번, 3번, 5번 다 알아두시고 정답에 보시면 그 법 규정 관련돼 가지고
예외적인 경우가 한 7, 8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죠. 있기 때문에 봐주시길 바라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여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권리금, 그다음에 보증금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과목이죠. 유통 마케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